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재벌가의 이혼소송 제3라운드, 부제는 대법원 공보자료 분석입니다. SK 회장님하고 아트센터 나비 관장님 간에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났죠. 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본업이 좀 바쁜 관계로 영상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은 대신에 분석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표지 보시면은 대법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보도자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개요 보시면은 원고는 S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그 다음에 피고는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해가지고 아내분이죠. 그러면은 1, 2심 때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일단 복기부터 하고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겠습니다. 1심 판결 부분 보시면은 원고가 피고한테 위자료를 얼마를 줘라? 1억 원 줘라. 그 다음에 재산분할로 얼마를 줘라? 665억을 줘라. 이게 1심 판결입니다. 자, 2심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위자료로 20억을 줘라. 재산분할은 1조 3,800억을 줘라.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심 판결 분석은 피고가 폭망한 사건이다. 이 원고가 완전 다행인 사건이다. 너무나도. 자, 2심을 제가 영상에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원고가 폭망했고 피고가 너무나도 결과를 잘 받았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했죠. 자, 3심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을 때 바뀔 확률이 높나요? 뭐 안 바뀔 확률이 높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뀔 것이다.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원래 대법원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혼소송의 3심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사건은 꼭 이게 재벌가의 이혼소송이라서가 아니고 1심 판결이 너무나도 원고 편향 쪽으로 원고 쪽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2심은 또 너무나도 피고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3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드렸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저한테 이제 다른 변호사 통해서 1심 소송하시고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이제 2심을 제기해놓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상담 결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소 말라고 하셨습니까? 판결이 합당하게 대해서 항소해봐야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냥 항소 취하하고 이걸로 정리하시는 게 저의 답이다. 그런 것처럼 본질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3심을 해설하기 전에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꿀까 말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꾸겠다라고 대법원에서 결심을 했으면 바꿀 이유는 100만 가지를 댈 수 있다. 과장돼서 표현하자면. 또 안 바꾸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안 바꿀 이유도 100만 가지를 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바뀌었어요. 요 판결 결과 보세요.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부분은 상고 기각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부분이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왜 제가 이제 3심 해설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쟁점도 말하지 않으면서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냐면, 판결 이유에서만 말한 이유들이 결론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2심 판결이 너무 피고 우세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래요. 대법원에서 이 2심 판결대로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상고 기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바꿔야 된다.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사유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피고한테 불리한 사유를 적시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쟁점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또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면은, 자, 이 판결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걱정하는 정관예우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고는 SK 회장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입니다. 하지만은 2심에서는 폭망을 했었죠. 그죠? 1심에서는 되게 유리하게 이겼다. 정관예우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뭐 불법적인 로비 활동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걸 너무 포장한 정관예우라는 말은 싫어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관예우가 있었더라도 2심에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도 정관예우를 활용해가지고 1, 2, 3심을 일관되게 유지한 판결은 못 받아냈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내용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사건 검색을 해가지고 뭐를 봤냐면, 변호사가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좀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변호사가 수회 바뀌었어요. 원고도 피고도 1심에서도 수회 바뀌고 피고에서도 바뀌고 2심에서도 바뀌고. 근데 잘 보세요. 1심은 어찌되었던 원고가 유리하게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승기를 가져온 변호사가 2심에서 이어서 할 법만 또 한데 제가 대충 봤을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피고는 폭망했으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바꿨겠지. 근데 2심에서는 또 피고가 엄청 유리하게 이겼잖아요. 그럼 3심에 넘어갈 때 승기를 잡아준 변호사를 유지할 만도 한때 또 바뀌었다. 정관예우적 관점에서 그 1, 2심 판사에 맞춰가지고 정관예우적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냥 판사가 바뀌니까 수시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해석은 볼 수 있지만, 이런 정도로 큰 사건은 이 사건 자체를 제대로 물고 있는 변호사가 한 명은 필요하거든요. 전체 사건을 물고 가는 지휘자가 한 명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원피고 다 너무너무 변호사를 많이 바꿔가면서 싸웠다,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물고 가는 경우가 없었다고 보여요. 그래 놓으니까 그 결과에 원고 쪽에 이겼다가 피고 쪽에 이겼다가 들쑥날쑥했다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뭐 옆에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막 바뀌더라도 주축이 될 만한 변호사가 딱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 변경한 케이스만 봤을 때는 그렇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드디어 이제 너무 사설이 길었어. 쟁점을 들어갑시다. 쟁점을. 안 중요한 쟁점부터 빨리빨리 털고 3번 쟁점부터 털고 중요한 쟁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3번 쟁점 뭐냐면 위자료 있잖아요.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20억은 아무리 위자료 판단이 판사 마음대로라지만 이혼 소송에서 듣도 보도 못한 위자료 금액이 20억인 건 처음 들어봤다. 이제 원고 쪽에서 상고할 때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이 위자료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 판사가 아무리 그래도 20억은 너무한 거 아니냐. 남들은 다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고를 했다.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위자료는 그냥 판사 마음이다. 자, 보세요.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 판단. 법리를 오해한 것도 없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도 없다. 20억 위자료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판단해가지고 원고의 위자료 20억 원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을 시켰어요. 그게 쟁점 3번, 제일 많이 나온 부분. 3심에서 두 번째 쟁점은 뭐냐? 원고가 회장님이 막 주식을 여러 개를 처분했단 말이에요. 원리가 뭡니까? 혼인 파탄 무렵에 처분한 재산은 있는 걸로 간주돼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그게 원칙이에요. 단 예외가 있어. 법리적 공동재산, 지금 분할 대상에 들어온 재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예금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놨어. 그거는 예금 출금 내역이 나와버리면은 있는 재산으로 간주되는데, 원칙. 예외. 예금에서 2천만 원을 출금한 건 맞는데 그거를 내가 땅에 묻은 게 아니고 이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에 세금 납부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된 공동 아파트 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은닉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재벌가에는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어떤 재산이 문제가 되냐면, 보시면은 원고는, 회장님은 14년도 SK CNC 주식 합계 뭐 9만 1,000주, 그 다음에 SK 주식회사 주식 20만 주, 18년도에 원고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 합계 328만 주를 각 증여했다. 그리고 12년도에도 동생 최재원에 대해서 뭐 증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SK그룹 주식을 927억을 처분한 것도 있고, 최재원의 증여세 246억을 대납한 것도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처분한 재산들이 이제 피고는 뭐예요? 재산분할 대상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주장했을 거고, 원고는 아니다, 내가 그걸 그냥 이렇게 빼돌리고 은닉한 게 아니고 다른 재산들을 관리 유지하는 거에 쓰인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은닉한 재산 수준으로 봐가지고 분할 대상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왜 그게 들어가느냐 3심을 제기하면서 빼달라고 상고를 한 거예요. 그 상고에 대한 판단을 보세요. 자, 이 사건의 구체적 적용을 보시면,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 일인 19년도 이전에, 옛날에 제가 아까 뭐랬어요? 혼인 파탄 무렵에 은닉한 재산이라는 거지. 근데 아까 처분했다고 한 거는 14년도도 있고 뭐 12년도도 있고 옛날 옛적에 뭐 처분한 것까지 다 분할 대상에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19년도 12월 파탄 시점보다 너무 앞에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2심에서 넣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두 번째는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형제들한테 보내고 했지만은 이게 재벌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고 명의 SK 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겠다. SK그룹의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막 증여도 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원심, 2심 법원은 보유하지도 않는 재산을 다 존재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분할 대상에 이런 것까지 다 산입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래서 2심의 이 판단은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막 주식 처분하고 정리하고 했던 게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경영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처분들이기 때문에 그 처분된 재산을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것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다 빼야 된다고 3심 법원이 판단했어요. 그게 쟁점 2번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여러분 또 뉴스에서 봤을 쟁점 1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그 쟁점 1번을 설명드리기 전에 피고가 1심에서 폭망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심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하나 냈어. 그게 뭡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SK그룹에다가 넣었던 메모를 냈어요. 이게 2심 법원에서 새롭게 현출된 증거였고,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 원고가 폭망한 소송을 이 메모를 근거로 해가지고 2심 법원은 피고 아내 그 노태우의 딸의 재산 기여도를 상당히 엄청나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 메모를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3심 법원은 이 메모에 대해서 뭐라고 법적 평가를 했느냐? 불법 원인 급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쟁점 3번.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 분할해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가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 청구에서도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 청구를 배제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노태우의 이 돈은 뭡니까? 뇌물로 볼 수 있죠. 뇌물. 그럼 뇌물, 불법적인 돈이잖아. 불법적인 돈이 넘어갔다. 자, 불법 원인급여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불법 원인급여는 법원은 불법적인 거래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불법 원인급여의 대표적인 게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줬어. 그런데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채무자한테, 야, 내가 너 도박 자금 1,000만 원 빌려준 거 갚아라 소를 제기했을 때 도박 자금이라는 불법적인 그 원인급여라는 내용을 빼고서 보면 당연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 근데 도박 자금임을 알고서 빌려줬기 때문에 원고는 불법 원인급여 조항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갚아라 말아라 평가 자체를 안 하겠다가 불법 원인급여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마약 거래를 했어. 그럼 마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는 법원에서 평가 안 한다. 판단 안 해준다. 다 원고 청구 다 기각시켜버리게. 이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자,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SK에다가 내가 과거에 빌려준 뇌물 자금을 반환해라고 지금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직접적으로 적용은 안 되지만 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입법 취지,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는 재산 분할에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 대법원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불법 원인 자금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요인을 재산 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 대법원의 대답은 기여도에서 그런 거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심 법원은 이 메모장,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넣었다는 게 뭐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도율로 산정된 부분을 적시하면서 판단을 했지만 그거 빼라는 거예요. 이 요인을 절대 고려하지 마라. 나머지 요인으로 판단하지. 이거는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노태우의 비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하지 말 것.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원심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부친 노태우가 1991경
1년경 원고에 붙인 최종련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한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항고함으로써 국가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성 행위이므로 법의 보호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해서 피고의 기여로 간접적으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이어진다. 절연될 수가 없다. 결국 노태우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기여 요인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 2심 법원은 원심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산정했기 때문에 위법한 판단이 있다. 그래서 이 요인을 빼라 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뭔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말은 대법원에서 결론을 다 정해놓고 구색을 맞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 원인 급여인데 하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법리 자체는 맞아요. 대법원에서 이 법리를 이제 불법 원인 급여적인 이 불법적인 요인을 기여도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노태우의 지원금이 100% 뇌물인지 여부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뇌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의 결론을 피고한테 유리한 걸로 굳히겠다고 판단했으면, 만약에 뇌물이면은 고려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본건은 이게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본질을 먼저 보시고 구색 맞추기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겠죠. 이 부분이 2심의 기여도 산정. 문제는 뭐냐, 우리 대법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2심 판결을, 그죠, 원심 판결을 파기했잖아요. 했으면 좀 자판 스스로 판결을 그냥 왜냐면은 기여도 요인에 대해서 1, 2심 때 엄청 열심히 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빼버리고 자판에 버리면 좀 감명한데, 그죠? 우리 대법원은 자판을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송을 합니다. 파기환송. 다시 2심 법원에다 보내. 3심 법원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데요를 안 하고 결론을 안 내주고 2심 법원에서 이래 평가했는데, 원심 법원에서 평가했는데 이런 요인 빼, 저런 요인 빼, 요거 분할 대상에서 빼, 위자료는 막 그걸로 뭐 더 이상 다투지 마, 끝 하고 다시 2심 법원을 보내버린. 자, 그렇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소송은 끝나지 않았. 제 4라운드가 남아있고, 이 사건은 4라운드도 중요합니다. 왜? 이제 노태우의 비자금을 기여도로 적시를 못해. 원고가 처분했던 뭐 주식 같은 것도 분할 대상에서 빠져. 그건 확정적이야. 하지만 남아있는 그 큰 재산을 1심 판결과 같이 완전 원고한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로 결론이 날지, 2심 결과만큼의 피고한테 유리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1심은 원고한테 완전 유리해, 2심은 피고한테 완전 유리해, 요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이제 극단적으로 요렇게까지는 안 나와. 하지만 이게 얼마예요? 665억이고 이거는 1조 3,800억인데 너무 넓은 어디에서 끝날지는 알 수 없어. 그러니 사실상 4심 다시 2심 법원에서의 이 기여도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요인들을 다 떼고도, 차포를 다 떼고도 여기에 인접해서 결론이 나면은 피고가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 차포를 다 떼버려 가지고 1심 판단과 1심은 또 너무 원고한테 유리했거든요. 여기 인접해서 나면 완전 원고가 완전한 승소가 되는 거고, 제 예상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한 요 중간 언저리 즈음이지 않을까. 상당히 이거 밀고 당기고 싸움을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4라운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 4라운드로 끝날까? 이 사건 또 아닐 수도 있어. 4라운드 결과가 났는데 2심 판단이잖아요. 또 거기에서 위법 요인이 또 뭔가가 시비거리가 생기면 다시 또 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제5라운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재벌가 이혼 소송 쉽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재산 대상이 이 정도로 큰 규모, 저도 뭐 1,000억대 뭐 이렇게 해봤지만 그런 사건은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피고가 2심에서 이겨서 하하호호 했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거 지금 노태우 비자금 이 메모 내가지고 지금 형사적인 조사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원고도 안 좋을 것도 없고 피고도 좋을 것도 없고 이 1,000억대 재산이 넘어가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뭐 빨리 판결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끝까지 갔을 때 원고든 피고든 너무 잃을 게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재산 규모가 너무 크면 막 부대되는 형사 고발 고소들도 막 이어지는 경우도 일반론적으로 많아요. 정말 또 유명하다거나 이렇게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생활이 다 공개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잃을 게 많죠. 원고도 승소를 하더라도 이런 게 많고 피고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벌가의 이혼 제 3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